안녕하십니까. 비욘드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실과 보라의병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고관절과 관련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인공관절의 재수술, 고관절 골절 수술, 관절경 수술 등 다양한 고관절과 관련된 수술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 대한정형외과학회 홍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정형외과학회와 비욘디와의 콜라보레이션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한고관절학회 학술 부관사도 하고 있고 학회 일들을 좀 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 제가 좀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전방접근법을 하고 있는데,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아니면 여러 전공이나 이런 분들께는 강의를 많이 해봤었는데, 이렇게 일반 환자분들께 강의를 드리는 거는 뭐 처음이고요. 어쨌든 제 외래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상 잘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이런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이란 뭐 2개 이상의 뼈를 연결하는 부위를 말하고, 관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조적 지지를 하고 그리고 또 움직임을 얻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관절이 이제 관절 중에 제일 대표적인 무릎 관절이고, 대퇴골과 아래쪽인 경골이라고 하는 아랫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이 되겠고요. 고관절은 우리 몸에 있어서 골반골과 대퇴골은 넓적다리뼈를 이야기하고 두 가지를 연결하는 관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비구라고 하는 부분, 골반골에는 비구라고 하는 이렇게 절구 모양으로 안으로 탁 들어간 모양이 있는 부분이 관절면을 이루게 되고, 대퇴골에서는 가장 근위부에 있는 대퇴골두라고 하는 동그란 부분이 이런 관절면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고관절은 저희가 이런 절구통 아실 텐데요. 위에 있는 비구가 이런 절구통처럼 생겼고, 그래서 절구형 관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절구형 관절이고, 영어로는 이제 볼과 소켓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볼과 서킷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넓은 관절 운동 범위를 갖는 운동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뻗거나, 혹은 안으로 모으거나 옆으로 벌리거나 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거 위에도 이렇게 좌우로 돌리거나 하는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관절 운동 범위를 넓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골두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정적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관절은 주변에 근육이 아주 많습니다. 근육이 아주 많아서 좀 깊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 같은 경우 관절을 쉽게 만질 수가 있지만, 고관절은 사실은 쉽게 만질 수는 없는 그런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방이랑 내측에는 요 대퇴신경이라고 해서 허벅지 앞쪽을 관장하는 신경이 지나가고, 하지로 가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대퇴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며, 뒤쪽에는 좌골신경이라고 해서 허벅지의 뒤쪽과 그다음 무릎 아래쪽의 다리들을 관장하는 그런 신경이 크게 지나가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주변의 근육과 혈관과 신경이 다 많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관절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체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몸통과 다리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런 일상생활 등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관절은 보행에 있어서 이건 이제 벗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뒤에 있는 다리가 고관절이 굴곡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와 동시에 반대쪽 되는 축발은 이 다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지지하도록, 그리고 뒤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행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관절을 벌리는 외전근의 역할이 사실은 좀 중요한데, 우리가 몸의 중심은 아래로 내려오지만 고관절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고관절의 중심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쪽으로 걷거나 할 때에는 한 다리를 떼고 걷게 되는데, 이럴 때 한 다리로 떼고 되면은 이 고관절이 외전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는 몸이 기울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몸이 기우는 걸 막기 위해서 보통 반대쪽으로 이렇게 상체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전근이 여기서 튼튼하게 잡아주는 기능을 하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고관절이 균형을 잡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외전근의 역할이 고관절에 있어서는 다른 근육보다는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특히 고관절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관절이 통증이 있게 되면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게 되겠습니다. 구부리는 동작이 사실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말을 신고 벗고 할 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할 때에도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행을 할 때 이렇게 절뚝거린다거나 혹은 아픈 것 때문에 보폭이 감소하고 보폭에 걷는 속도도 감소하고 거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체중 부하를 할 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심하면 서 있지 못할 정도여서 실제로 제 외래에는 휠체어를 타고 내원을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러한 고관절 통증의 심한 고관절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사실 고관절 골절, 고관절이나 골반 주변에 골절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 중에 대퇴경부골절과 비구골절, 일부 비구골절들은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질환 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퇴골두 골괴사, 흔히들 무혈성 괴사라고 알고 계신 그 괴사가 가장 흔한 고관절을 수술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감염 후유증과 같은 다양한 관절염들이 이 고관절 통증의 원인이 되겠으며, 이러한 고관절 통증은 대부분 약물이나 이런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지만 수술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관절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공관절 수술은 무엇이냐? 인공관절 수술은 생체 재료로 만든 부품으로 관절을 교체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 인공관절에는 삽입물이라고 해서 뼈랑 고정이 되는 그런 부분에 되는 부품이 있고, 거기에는 또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을 제공하는 관절면이라고 하는 부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그래서 고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은 비구와 대퇴골을 연결하는 고관절을 인공관절 부품으로 대체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알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수술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조금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관절이나 주변 골에 심한 손상이 있으면서 자연적으로는 이러한 손상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통증이 심하고 기능 이상도 심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면서 약물이나 다른 수술법으로는 이러한 관절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환이나 상태별로 조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경부골절은 대퇴골의 골두랑 몸통을 연결하는 우리 경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부러진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골다공증이 있을 때,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뼈가 약하고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넘어지시기 때문에 이러면서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있어서 얌전하게 그냥 살짝 금만간 정도다라고 하면 합병증이 없이 치유되는,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많이 우리가 어긋난 걸 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전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합병증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절막 안에 쌓여 있고, 관절막에는 우리가 관절 활액막이라고 하는 관절액이 있습니다. 윤활액이 있는데, 이 윤활액이 이쪽에 골절이 치유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피떡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여러 좋은 물질들이 와서 이거를 뼈를 다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염증 반응 물질들을 이 관절액이 씻어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압이 잘 안 되는 불유압, 그러니까 잘 붙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퇴골두로 가는 이제 혈액순환을 하는 혈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전부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대퇴경부 목에 있는 이 부분에 혈관 손상이 오기 때문에 결국에 이 혈관이 끊어지거나 하는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그게 회복되지 않아서 이 안에 있는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무혈성 괴사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인공관절 수술을 대퇴경부 골절 때 해야 하느냐?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나,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도 노인분들이 전이가 좀 되어 있는 골절, 어긋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유압이나 괴사와 같은 재수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인공관절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일단은 부러진 부분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비구 부분은 멀쩡하기 때문에 이 대퇴 부분만 교체하는 부분 치환술, 반치환술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위아래를 다 바꿔주면은 조금 더 결과가 좋고 오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 치환술과 전 치환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수술 종류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퇴골두 골괴사, 무혈성 괴사라고 부르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고관절 치환술을 하는 질병 중에는 가장 많은 원인이고, 질병으로 고관절을 하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는 골괴사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골괴사는 여러 가지 이유, 뭐 술을 많이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상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 대퇴골두의 혈행이 떨어지면서 골세포가 그냥 죽어버리는 괴사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이런 거를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뭐 처음에 오자마자 괴사가 되면서 극심한 통증이 있고 아프고 이러면서 통증을 유발을 하는데 골괴사는 괴사 자체에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사 때문에 구조적으로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연골화 골절, 그러니까 아래쪽에 골절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의 엑스레이고 뭐 반대쪽을 좀 제가 잘라서 왔는데 사실 반대쪽은 인공관절 수술을 괴사 때문에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선 같은 게 보이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요 선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뼈가 죽고 이 안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뼈가 생기면서 경계부를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의 뼈들은 살아있고 안쪽의 뼈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도 이 환자분은 이때는 통증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나면서 통증이 있다고 한 그런 사진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살짝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주저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골화 골절이라고 해서 뼈가 약해진 뼈에 골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때 통증이 있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생기는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조금 지켜보셨는데 결국에는 이 괴사된 뼈가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모양의 변형이 심하게 왔고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염이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자분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언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통증은 골절과 관련되어 있고 대부분 호정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괴사가 진단됐다고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거나 바로 수술을 해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수술을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MRI는 필수적이긴 합니다. MRI는 일단 이게 괴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괴사의 크기가 어떠한지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괴사의 크기가 크고 위치가 관절부를 침범을 하는 골에 있다라고 하면 골절이 발생을 하고 변형이 일어나고 관절 파괴가 진행 가능성이 높지만 괴사의 크기가 아주 작고 관절부를 지탱하고 있는 뼈가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면 골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골절이 발생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골절이 발생이 하더라도 관절 파괴까지 진행하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지켜볼 수도 있다. 그러면 언제 인공관절을 그럼 골괴사 때 해야 하느냐? 일단은 연골화 골절이 있어서 골두의 붕괴가 심하거나 관절염이 진행됐을 때 고려를 1차적으로 하고 약물 치료 같은 거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약을 먹어도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고관절을 사용을 하는 아까 의자에서 일어나고 걷고 이런 활동들이 불편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혹은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직업적으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뭐 이런 육체적인 활동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그런 최근에는 배달이나 이런 업무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계단이나 이런 걸 많이 오르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부 내과적인 문제나 혹은 나이가 많거나 이러셔가지고 약물 치료를 지속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오히려 좀 빨리 적응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방사학적 변화나 병기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방사학적 변화가 별로 없으면,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크기가 작거나 하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그렇게 돼 있다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수술 여부의 결정은 환자분의 증상과 불편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관절의 관절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서 손상돼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고 결국에는 관절 간격이 감소하고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 간격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이제 오른쪽 고관절 사진이 되겠고 대퇴골두랑 비구 사이에 지금 보면 뼈가 붙어 있는, 원래는 여기 안쪽에는 지금 관절 연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보이는데 관절 연골이 안 보이고 뼈가 붙어 있는 그런 소름이 보이게 되겠고요. 무릎 관절염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고관절 관절염에 대해서는 사실 못 들어보신 분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1차적으로 고관절의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은 많이 써서 닳는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해서 닳는 1차성 관절염이 많은 편이지만 고관절 관절염은 관절이 멀쩡한데 그냥 1차성으로 관절 많이 써서 생기는 관절염은 비교적 다른 관절에 비해서는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인이 있어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퇴골두 골괴사 때문에 망가지거나 혹은 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비구 이형성증이라고도 하고요. 이형성증이라고 하면 이게 덜 생긴 상태를 말하고 그렇게 되면 체중 부하를 할 때 저희가 비구에서 대퇴골두로 적절한 면적이 확정이 돼야 좀 잘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체중 부하를 하는 부위의 면적이 좁게 되니까 이쪽으로 많은 체중 부하가 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뭐 강직성 척추염 이런 것처럼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이외에 뭐 감염의 후유증 때문에 이거는 감염이 걸렸던 환자고 해부학적 이상이 생기는 경우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이외에도 뭐 유소년기 고관절 질환 대표적으로는 레그칼베 페르테스시 병, 레시피병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유소년기에 생기는 대퇴골두 골괴사를 말하고 성인과 생기는 것과 달리 골이 재생이 되면서 모양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관절염을 초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골절이 되면서 확 넘어가서 또 변형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뼈 모양 자체가 잘 부딪히게 생긴 그런 질환도 있는데 이것도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 골절 때문에 골절 후유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잘 안 붙거나 이상하게 붙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관절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관절염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은 역시나 관절 간격이 명확하게 감소하고 관절염 소실이 관찰되는 경우에 일단 고려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일단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에 영향을 끼칠 때 하게 되고 앞에와 동일합니다. 약물 치료가 역시 어려운 경우에 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사학적 변화보다는 환자분 증상이 얼마나 불편한가 아주 드물게 환자분들 중에서는 관절이 다 망가져 있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기셨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뭐 수술을 꼭 해야 된다거나 이런 말씀은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두에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구컵을 갖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퇴에는 대퇴 주대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이렇게 끼워 넣고 그다음에 관절면이 되는 부분들을 넣은 다음에 관절을 다시 정복을 해서 맞추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고관절 인공관절의 수술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술 종류에 있어서는 고관절 전치환술, 그러니까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티라고 하고 이거는 비구랑 대퇴골두를 둘 다 인공관절로 바꾸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관절면이 다를 때에는 관절면은 대퇴골두 부분에도 있고 비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절염이 심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를 시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고관절 반치환술 혹은 부번치환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러한 수술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구랑 대퇴골두 중 하나만 인공관절 부품으로 바꾸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퇴골두 그러니까 대퇴부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대퇴경부 골절이 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대퇴경부 골절의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 비구부를 갈아내거나 비구부에 대한 조작이 없기 때문에 출혈이 조금 더 적은 편이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고관절 치환술에서 제일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고관절이 빠지는 탈구인데 이 골두의 사이즈가 커서 탈구가 좀 덜 일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령이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부분 치환술을 하며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금속이 장기간 지나게 되면 본인 골반에 있는 뼈를 갉아먹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면은 아예 초기에 위아래를 다 바꿔주는 고관절 치환술, 전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대퇴경부 골절에는 있고 비교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노인 환자의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부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삽입물이라고 하는 게 아까 뼈랑 고정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퇴부에는 우리가 대퇴주대 혹은 대퇴스템, 피모랄 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서 고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아래쪽이 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대퇴골에 보면 이렇게 갈비뼈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비를 이렇게 먹을 때 뜯어보면 바깥쪽에는 흰 부분 아주 딱딱한 뼈가 있고 안쪽에는 골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바깥쪽에 있는 거를 피질골이라고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안에 있는 이제 골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에 있는 이런 기구들도 제거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강하게 끼워 넣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위쪽에는 이 관절에 해당하는 대퇴 골두를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삽입물 대퇴 주되는 모양이 생겨 있습니다. 비구부에는 이제 비구 컵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컵 모양으로 동그란 컵 모양으로 생겨서 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절구 모양의 기부 내부에 이렇게 끼워주는 방구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생겼고 내부에는 이렇게 라이너라고 해서 비구부의 관절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끼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퇴골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그 정상적인 부분도 대퇴골두라고 하지만 인공관절에서도 이걸 골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의 구조이고 이렇게 대퇴 스템이 이렇게 끼어지게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치환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추가로 더 큰 이런 골두를 삽입을 해서 비구랑 관절면이 직접 이루게 됩니다. 전치환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컵 안에다가 이렇게 반구형으로 똑같이 생긴 이런 삽입하는 부분을 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골두와 라이너가 관절면을 이루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관절은 어떻게 그런 뼈에 결합이 되느냐? 예전에 했던 방법은 시멘트로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멘트는 이제 골시멘트라고 해서 실제 생각하는 시멘트랑 비슷하지만 뭐 성분은 다르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골수강 내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대퇴 주대를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얘는 수술하고 나면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되며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안정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뼈에 손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나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들이 약한 경우에 있어서 좀 유리를 하게 되고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시멘트를 따라서 균등하게 뼈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골절이나 이런 게 덜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 되게 되면 결국에 시멘트에도 결국 계속 체중 부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추시라고 하면 보통 한 20년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에는 시멘트가 파손되거나 해서 이 고정이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재수술을 하게 될 때 시멘트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젊은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권하지는 않고요. 주로 아주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 특히 이제 대퇴경부 골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 많이 권장되는 고정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물학적 고정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최근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생물학적 고정은 좀 특이한데 이게 부품 표면에 미세하게 구멍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로 피가 자라 들어오게 되고 피가 나면서 이 뼈 조직이 이 구멍 사이사이로 자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뼈랑 이 금속 자체가 튼튼하게 결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멘트형 고정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뼈가 자라 들어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뭐 짧게는 6에서 한 12주 정도, 보통 3개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고정을 좀 하기 위해서 초기에 딱 잘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너무 무리하게는 활동을 안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께 목발을 3개월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뼈가 없어지거나 혹은 골절이 이렇게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고정이 장기간으로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재료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재료는 이제 합금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금속은 아시는 것처럼 딱딱하고 뭐 비싼 것 같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퇴 주려나 컵 이런 삽입물의 주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런 표면 처리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절면에 대퇴 골두나 라이너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코발트 크롬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대퇴 골두 라이너를 둘 다 금속을 사용하는 인공관절면이 금속 관절면이 굉장한 유행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금속이 다르면서 좀 생기는 뭐 금속 이온이 나와서 뭐 주변에 염증반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어서 많이 사용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폴리에틸렌은 에틸렌이 여러 개 결합된 그런 복합 구조가 되겠고 합성 고분자로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입니다. 이거는 관절면에 주로 라이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비구부의 라이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얘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금속보다는 약간의 이런 말랑말랑한 그런 성질이 있어서 충격 흡수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에 개발되었던 컨벤셔널한 폴리에틸렌하고 9세대 폴리에틸렌은 이게 그래도 관절이 마모가 약해서 마모가 돼서 그러니까 관절이 닳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골룡에 그러니까 마모가 되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뼈가 녹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관절 수명이 좀 짧았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랬지만 최근에 나온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방사선을 쨘다던가 열 처리를 한다던가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는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 같은 것도 투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면서 마모에 잘 저항해서 최근에는 1년당 0.01mm 이하로 아주 거의 마모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믹은 이제 무기질로 된 재료로 되어 있고 알루미나나 지르코늄이라는 재료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절면의 재료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되며 볼트랑 라이너 둘 다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매우 단단하고 그리고 표면이 매우 매끄럽기 때문에 관절면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론상으로는 마모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마모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가끔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관절면의 조합으로는 어떻게 되게 되냐? 금속과 폴리에틸렌 관절면이 초기에 많이 사용되던 그런 관절면이 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관절면의 조합이며 마모는 역시 폴리에틸렌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세라믹 골두가 아까 더 이렇게 매끈매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세라믹 골두보다는 금속 골두에서 마모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좀 장기 결과가 좀 좋지 않으니까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노인 환자에서 일부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세라믹과 폴리에틸렌 관절면은 세라믹 골드랑 폴리에틸렌 라이너가 조합된 경우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합입니다. 마모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1mm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보통 이 라이너의 두께가 보통 한 6에서 한 10mm 정도 내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몇십 년을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 결과들에 있어서도 관절면 문제로 인한 재수술은 1% 이하로 극히 드문 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세라믹이 이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라믹 관절면은 세라믹 골두와 세라믹 라이너로 같이 사용을 하는 거가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거의 한 7, 80%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닳지 않는 관절면이고 마모는 방사선학적으로 엑스레이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아주 드물게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단하면 휘어지지 않고 부러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전에 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을 했던 20년 전 사용을 했던 3세대 세라믹이라고 불리는데 얘는 파손되는 가능성이 0.1% 정도. 그래서 수백 명 중에 한 분 정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4세대 세라믹이라고 해서 여기에 좀 더 강화된 세라믹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4세대 세라믹은 거의 수천 개 중에 한 개에 이를 정도로 파손의 가능성도 매우 적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관절이 딱딱하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거나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든다거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중 관절면이 되겠고 듀얼 모빌리티라고 부르고 이제 그거는 금속 골두에 폴리에틸렌 골두를 추가로 덧씌웁니다. 그리고 금속 라이너를 하기 때문에 골두의 크기가 엄청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일반적인 관절은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얘는 부딪혀도 안에 있는 관절이 한 번 더 돌기 때문에 조금 더 관절 운동 범위가 커지고 탈구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구를 낮출 수가 있어서 고령, 나이가 많거나 신경 이상이 있으셔서 힘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잘 협조가 안 되셔가지고 자꾸 자세를 이상하게 하시거나 혹은 척추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골반의 움직임이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 장기 출시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관절면이 두 군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환자에 있어서 다른 이상 요인이 없는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이견이 좀 있습니다. 수술은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하느냐? 관절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관절을 잘라본 방법이고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외전근이라고 하는데요. 후방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한 3분의 2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방법은 외전근의 뒤쪽으로 들어가서 후방 쪽에 있는 근육을 절개하고 후방 관절막을 전개하게 됩니다. 외전근이 보존되기 때문에 초기 통증이 덜한 편인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은 후방 조직 손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관절은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 뒤쪽으로 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후방 탈구의 가능성이 특히 초기에 다른 접근법에 비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측방 접근법은 외전근을 직접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후방 조직이 보존이 되어서 탈구의 가능성이 후방 접근법보다 낮은데요. 외전근을 째고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통증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고 나중에 외전 근력 저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반드시 있거나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 근육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석성고라 같은 것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방접근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식방접근법이 우리나라에서 나머지 3분의 1 정도 분들이 하고 계시고, 전방접근법은 사실 뭐 제가 이 방법으로 하고는 있지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더 많이 하는 방법이기는 하고요. 외전근의 앞쪽으로 접근해서 수술을 하고 외전근을 보존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근육을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관절 전방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전근도 보존을 하고, 그러니까 통증도 덜하고 후방도 보존을 하기 때문에 좀 덜 빠질 수 있다, 이런 이론적 장점이 있는데 수술이 매우 처음에 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골절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중화되지는 못한 방법이고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런 방법들이 좀 다르긴 한데 여러 방법들이 장기 추시 결과는 다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 도달법이 다른 거에 비해 더 우월하다, 더 낫다, 이러한 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숙련도와 익숙함 정도가 되겠어서, 나는 후방으로 주로 하시는 선생님께 가서 측방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익숙할지 아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에 대해서 수술에 어떨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결과는 통증은 초기에는 연부조직 손상이 있고 인공관절 고정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초기엔 좀 있는가 있는데, 보통 3개월 기간 내에 수술 전 통증은 거의 없어지는, 그러니까 수술 전에 있던 고관절 통증은 거의 없어지거나 매우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는 한 3, 4개월 내면 대부분 일상적인 활동에 문제가 없는 정도로 회복이 되고, 보통 정상적인 관절에 비해서는 그래도 1, 20% 정도는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탈구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수술 의사 선생님들이나 접근법, 관절면 이런 종류에 따라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를 하지 말아라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 수술하신 선생님들의 의견에 잘 따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인공관절의 수명도 사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과거에 썼던 관절면인 금속과 폴리에틸렌은 10년 정도면은 한 5에서 10% 정도 관절면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수면은 그래서 한 10년, 15년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나온 세라믹이나 세라믹 교차골 폴리에틸렌 이런 관절면은 10년 내에 관절면의 수술로 관절면 문제라고 달아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 20년 후에도 관절면의 문제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 이하로 되어 있어서 관절면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 인공관절의 수명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래서 평균적인 예상 수명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의 경우 파손이 없다라고 하면 마모, 즉 닳는 거의 관점에 있어서는 거의 반영구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잘 안 드릴 텐데 생각들은 다 비슷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라믹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2, 30년은 그래도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합병증은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일부에서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합병증이 없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결과가 우수하다고 하는 빈도는 95에서 95%로 매우 높은, 결과가 매우 좋은 수술입니다.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기존 수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끼치고요. 종류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통증은 초기에는 좀 절개하고 인공관절을 또 넣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부 조직이 이렇게 좀 나으려면 한 3에서 6 정도 걸리고, 인공관절이 고정되려고 하면 또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에서 12주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수술 전후 다중 통증 관리라고 해서 수술 전에도 진통제도 드시고 수술 중에도 신경 차단 같은 것도 하고 추가적으로 뭐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도 쓰고 주사도 놔드리고 수술 후에도 진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통증이 줄어들어서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보통 걷는 걸 다 시작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전에 수술하시면 저녁부터 걸어보시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통증은 가장 흔한 건 통증의 원인이 고관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뭐 척추 방사통이 가장 흔하고요. 혹은 주변부의 연부조직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혹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이나 특히 해리, 고정이 풀렸거나 파손, 골절 등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 수술하신 선생님들과 잘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출혈은 보통 700에서 1500ml까지 꽤 많이 난다고 되어 있고, 체내혈액이 한 5리터 정도 되는 거면 상당히 많은 약이 되게 됩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혈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출혈을 수술 중에 줄이는데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고, 골반이 원래 혈액 공급이 굉장히 풍부한 부위이고 뼈 자체에서 뼈를 제거하게 되면 거기서 출혈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맥철분제, 지혈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물 좋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수혈은 이전보다는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혈전 색전증은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누워 지내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신부정맥 혈전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그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을 막아서 장기 손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신부정맥 혈전까지는 생겨도 무증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폐로 간다거나 뇌로 간다고 하면 치명적인 색전증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래서 와상을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 최근에는 아스피린이나 여러 다른 약물들 적절한 예방 약물들을 대부분 처방을 해드리고 있으며 하지 압박 스타킹이나 간헐적 공기 압박 기구라고 해서 자꾸 압박을 줘가지고 혈전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색전증을 많이 감소한 상태이긴 합니다. 마비는 한 1% 이하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수술 중 직접 손상이나 혹은 신경 절단, 땡겨서 생길 수가 있고 다리 길이가 늘어지는 것도 원인일 수도 있고 피가 나면 혈종이 되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감각신경은 손상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신경 마비가 되게 되면 마비가 경증에서 부분 마비가 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데 완전 마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회복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후유증이 남거나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은 빈도는 낮으나 가장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원인으로는 수술 부위 중에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피에 닿이던 균이 들러붙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항생제로 치료를 보통 감염은 하게 되는데요. 인공관절에 있기 때문에 이 항생제라는 게 다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인공관절에는 혈액이 부착을 직접 못하니까 인공관절물에 감염이 되면 항생제 자체로만 치료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세척을 하거나 하는 감염을 세척하거나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감염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 감염 원인이 되는 인공관절 부품을 다 제거하고 두 번째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탈구는 라이너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외전근이 손상되거나 후박 연부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도 있을 수가 있고 삽입물의 위치가 좀 좋지 않으면 자꾸 부딪히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환자의 협조가 잘 안 돼서 선망이 있거나 혹은 치매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의 변형이 있으면 골반의 움직임이 예측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하기도 하고 후방도달법이 다른 도달법에 비해는 조금 더 많이 초기에 조금 더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골두의 크기인데 대퇴 골두의 크기가 작으면 요만큼만 움직여도 관절이 벗어나게 되지만 큰 걸두를 삽입을 하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우리가 이중관절면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골절은 수술 중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부품 삽입 중에 뼈에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수술 후에는 골다공증이나 낙상과 관련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게 인공관절이 이렇게 고정이 풀리는 해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관절의 합병증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마모랑 골용해가 되는데 인공관절을 장기적으로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모가 되게 되고 마모가 되게 되면 이런 덩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관절 성분의 입자는 우리 몸에 있던 정상적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작동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는 파골세포라고 하는 뼈를 녹이는 세포가 면역 체계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파골세포가 결국에 이 활성화되게 되면서 자기에 있는 정상적인 뼈를 녹여서 그래서 인공관절과 인공관절이 분리가 고정이 틀리는 해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에서 보면 이렇게 뼈가 지금 녹아서 좀 흐리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리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관절과 골 고정이 소실되는 건데 고정이 안 되니까 움직이면서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모로 인한 골용해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감염 때문에도 감염이 되면 직접적으로 이것들이 감염 부위가 뼈를 녹이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골절 때문에 이렇게 부러지면서도 움직여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유발되면 다시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술을 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은 대퇴골 골반을 연결하는 절구 모양 관절로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고 체중을 지탱을 하며 관절 운동 범위가 아주 넓고 길이, 보행, 양말, 의자에서 일어나기 등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관절입니다. 외전근 기능이 고관절 기능에 중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인공관절은 대퇴 주대, 비구컵, 대퇴 골두, 비구 라이너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고정을 하는 방법 중에 시멘트 고정법은 일반적으로 고령이나 골다공증 환자에서 빠른 회복을 위해 사용을 하고 생물학적 고정법은 뼈가 표면에 결합하는 시간 동안 좀 주의를 요하네 한번 고정되면 고정이 잘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관절면은 기존의 고식적인 금속 폴리에틸렌 관절면은 마모로 인해서 관절면 수명이 길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세라믹과 교차 폴리에틸렌 관절면도 마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재수술 빈도가 많이 낮아졌고요. 특히 세라믹 관절면은 마모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서 장기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젊은 환자분들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관절 치환술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중관절면은 최근에 비교적 새로 나왔고 골두 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탈구를 줄여서 탈구 가능성이 높은 노인, 척추 변형, 그다음에 신경학적 문제가 있거나 근력 저하가 있는 환자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적 결과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요. 일상생활에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통증 호전 및 관절 운동 범위의 호전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수술술기의 발전 혹은 약제 적용, 생체재료의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합병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하는 법도 있고 삽입물 고정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관절면 종류 등 여러 가지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상태 혹은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의 경험이나 선호도 그런 것들에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고 현재 사용되는 방법들은 대부분 결과가 다 우수한 것들만 남아있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을 믿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은 결론적으로 수술 후에 낫지만 합병증 가능성이 있고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원래 관절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수술 결정을 요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결과가 매우 우수하고 장기적으로 출시를 해도 결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일상생활 및 직업활동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꼭 수술을 굉장히 미루거나 기다리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질문 몇 개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설이님께서 인공관절 치환술 하신 지 10개월째인데 다리에 쥐가 나신다고 하셨고요. 수술 후 무릎이 더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탈구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리가 쥐가 나시는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실제로 많이 임상에서 접하게 되는데 원인이 고관절 치환술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척추 방사통으로 인한 문제를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부의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관절 치환술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수술 후 무릎이 더 아프신 거는 아마 고관절 통증 때문에 무릎 통증을 잘 못 느끼시다가 무릎이 관절염이 더 흔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무릎이 아마 관절이 더 안 좋으신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 혹은 이제 그런 것들로 좀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하게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년 이후에 탈구 걱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수술이 잘 된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탈구는 이 연부 조직이 치유가 되는 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잘 사용을 하였다라고 하면 수술하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활동을 잘 지킨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 전문은 아니지만 목은 저도 상당히 목이 안 좋은 편이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목을 뒤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래로도 구부리는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목도 마찬가지로 6가지 다 다축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이렇게 막 목을 딱 하면서 꺾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그렇게 하면 처음에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이 디스크에 손상이 주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난다고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꺾거나 이러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더 추천드리고 저도 젊은 시절에 저도 굉장히 심한 목 디스크 환자인데 젊은 시절에 이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시원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못 하고 있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고관절이 걸을 때 아프다고 특히 방향 틀 때 전기 오듯 찌릿찌릿한다고 하셨고 정혜웅 님께서 질문하신 거고요. 왼쪽으로 허리를 구부리면 덜 아프시다고 하셨고 3월쯤 됐고 침 맞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안 가보셨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허리를 구부리면 덜 아프시다는 걸 보면 이 고관절에 외전근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이고 계시거나 외전근을 덜 쓰거나 이러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방병원보다는 뭐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속이신 정형외과 전문의께 엑스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고관절 전문으로 진료를 하시는 전문가들께 저희가 관절병원들의 고관절을 전문으로 하신 저같이 고관절 전임의를 하고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에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어쨌든 그런 고관절을 전문으로 하신 선생님께 한번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현리 님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왜 생기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알려진 원인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술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외에도 저희가 감압병이라고 해서 잠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서 막아서 생길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이 되거나 혹은 그러면서 혈관 손상이 있을 경우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리고 특히 근데 가장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원인을 잘 모르거나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윤희 님께서 세라믹 수명이 몇 년가냐고 하셨고요. 세라믹으로 말씀을 하셨고, 설명드린 대로 세라믹 간접면을 엑스레이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실 서울대병원에서 97년 11월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내년이면 이 3세대 세라믹을 사용한 지 저희가 30년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서울대의대 정형외과 교실과 서울대병원에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발표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관절이 닳아서 뭐 문제를 생기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손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었고, 근데 특히 최근에 수술을 하셨다라고 하면 4세대 세라믹을 사용하실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이 닳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절이 파손되는 경우도 이전에 수백 개 중에 한 개에서 수천 개 중에 한 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오래 사용은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세라믹의 단 한 가지 단점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고, 특히 충격을 가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신다거나 이러한 동작들은 크게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결에 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앉았다 일어날 때 뻐근하고 사타구니 쪽이 뻐근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통증이 고관절 문제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고관절 문제는 대부분 앞쪽의 사타구니 쪽의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제 외래로 제가 골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엉덩이 쪽의 통증을, 그러니까 엉덩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뒤쪽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하시는데, 고관절 엉덩이 쪽의 통증은 대부분 척추에서 시작되는 방사통이나 그런 문제들인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이러한 사타구니 쪽이 아프다, 특히 디딜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뻐근한 느낌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관절 문제의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속의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저희 고관절 학회 소속이신 여러 고관절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께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긍정상쾌님께서 종일 오래 걸어 다닐 일이 있으면 다음날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욱신거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걷는 방법이 잘못되거나 신발이 안 맞거나 혹은 다른 원인 질환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발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지식과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발바닥 전체적으로 아픈 거는 발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에 충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걷는 방법이 잘못되거나 특히 신발이 안 맞을 때 발통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신경의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고, 발바닥을 지배하는 척추 아래쪽의 신경이나 하지에 내려가는 아까 말씀드린 좌골 신경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발바닥도 지배를 하는데, 중간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딘가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욱신거리는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전체적으로 발바닥 혹은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 당뇨 때문에 신경이 안 좋아서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말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 발바닥 전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워낙에 정형외과는 주변에서 많이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그 정형외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 그 전에 가장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편한 신발을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서 추천드리는 걸 권유드립니다. 특히 발 모양이 평발이 있을 수도 있고, 요적이라고 해서 발 위에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발 모양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발이 다 안 맞는 거 있으니까 신발을 바꿔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아니면 맞는 신발이 없다라고 하시면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엔 휴식님께서 고관절통인데 무릎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고, 고관절 통증은 무릎의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제 좀 어린 아이들,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 본인 의사를 잘 표현 못하는 애들에서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기는 하고요. 고관절과 무릎을 지배하는 신경이 신경에 가는 길을 공유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관절에 통증이 있는 거를 무릎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무릎 자체 때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하면 무릎에 관절염이 조금 더 고관절 문제보다는 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체중을 디디거나 무릎을 움직일 때 무릎이 아프다. 이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무릎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고관절을 움직이는데 무릎이 아프다거나 혹은 뭐 다른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고관절 문제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고관절과 무릎의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직접적인 또 고관절에 대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접하고 특히 신체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드립니다. 그래서 신체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으시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학회 소속되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찾아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평소에 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외래에서 환자들이 밀려 있거나 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잘 설명드리지 못했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좀 궁금하실 내용 중에 하나인 재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너무나 다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문제가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특별히 말씀은 안 드렸고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라고 하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이러한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